공부의 원리를 찾아서 국어 수업을 맡은 김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언어와 그러니까 이제 글과 말을 다루면서 몇십 년을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그 다음에 뭐 희곡 평론 같은 것을 쓰면서 글을 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함께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맨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국어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시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어란 뭘까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 나라고, 그 다음에 언어죠, 언어. 한 나라의 말입니다. 국어라는 것은. 그쵸? 그래서 독일어에서 국어는 독일어고, 프랑스에서 국어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국어는 우리말이겠죠. 한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는 사실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말과 우리 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국어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예요. 이걸로 끝이냐라고 이제 약간의 실망감 같은 게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이제 이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뭐 개구리가 있으면 개구리는 이제 뭐 팔 다리가 있고 뭐 피부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설명하면 그 개구리라는 걸 설명할 수 있듯이 국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국어에 4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예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 보시면은 말하기 단원, 그 다음에 쓰기 단원, 듣기 단원, 읽기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건 이 4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듣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남의 얘기를 막 듣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내가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쓰는 거는 뭐예요? 글을 쓰는 거고, 읽는 건 읽는 겁니다. 사실은 국어라는 것은 이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이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이 국어 과목의 목적, 목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4친구가 이제 국어의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국어 공부를 왜 하냐라는 질문을 이제 굉장히 제가 많이 들어요. 이거 왜 해요? 이거 왜 해요? 이거 해서 뭐 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말을 못하지 않죠. 이제 우리말로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맹이 거의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 그 한글로 쓰여진 글을 못 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말로 말할 줄 알고, 아니 글자 다 읽을 줄 아는데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국어를 공부하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읽고 그 다음에 말할 줄 안다고 그래서 사실 국어를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땡땡하다고는 할까요? 약간 그 못 미치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잘하고 글을 잘하는 실력을 길러야지만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갓난쟁이 때 말을 하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3개월 때부터 나는 말을 했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거의 말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저귀 위에다가 이제 오줌을 눕니다. 그때는 이제 화장실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저귀에다 이제 오줌을 놓고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척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그 척척함과 불쾌함을 말로 표현을 못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우셨을 겁니다. 뭐 이게 말로 어머니 지금 기저귀가 좀 많이 젖은 것 같아요. 빨리 갈지 않으면 기저귀 발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빨리 갈아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니까 그냥 막 울죠. 울면 이제 엄마가 막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엄마는 얘가 왜 우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딸랑이를 흔들면서 웃어 그러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울죠. 근데 이제 말을 점점점 이제 배우면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상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엄마 쉬! 이렇게 얘기를 맨 처음에 하죠. 그러면은 얘가 화장실 가고 싶구나라는 걸 엄마가 알아요. 그리고 나도 내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막 배가 고프고 막 뭐가 갖고 싶으면 막 울고 막 바닥에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막 치고 그랬는데 이제 의사를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저 주황색 그 곰 모양의 젤리를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의사를 분명하게 상대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능력하고 이제 글을 쓰는 능력이나 듣는 능력 같은 것들은 타인한테 내 뜻을 되게 잘 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타인이 하는 말을 좀 알아들을 수가 있게 돼요. 점점 이제 말귀가 트인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래 아이고 잘했네 그럼 내가 정말 잘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 언어 능력이 이제 표면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엄마가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그러면은 이게 정말 잘했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에는 그 겉으로 드러난 뜻 말고 그 안에도 무슨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 상대가 무슨 의미로 이런 것들을 얘기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뭐 받아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글을 점점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이 말하는 능력하고 듣는 능력하고 쓰는 능력하고 읽는 능력을 점점 이렇게 길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어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어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뭐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또 한다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언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사실은 국어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는 능력도 국어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고력을 기르는 것도 이제 국어 실력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국어 언어 능력이라고는 하긴 좀 미흡한 구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공부나 언어 능력이 길러지면은 사실은 사고 능력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말로 하기 때문이에요. 언어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이게 누워서 할 때 이런 거, 그 친구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혹시 나한테 뭐 삐진 거 있나? 뭐 아닌가 내가 뭔가 오해할 만한 말을 했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사실은 말로 해요. 언어로 하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말을 할 줄 알거나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요 언어 능력하고 사실은 생각의 능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점점 깊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되게 잘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글을 쓰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이 언어 능력하고 생각의 힘이 길러지는 거랑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수능 시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예, 수능 시험에서 국어 능력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언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 능력이라는 시험을 보죠. 그다음에 여러분 뭐 학교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국어 시험이라든지 뭐 논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면접, 구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보시면 다 언어 능력하고 사실은 사고력을 보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깊은가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언어, 글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언어 능력이나 사고력은 그렇게 단숨에 막 길러지진 않아요.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잠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언어를 잘하게 됐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이틀 좀 지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엄청 깊어지고, 물론 그런 계기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생각의 힘을 길러주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서 확 자라나는 경우도 있는데, 언어 능력이나 사고 능력은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헬스클럽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근육을 막 기르죠. 막 이렇게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육 길러요, 약간. 그런데 그 근육이 하루 만에 막 갑자기 막 붙고 이러지 않죠. 아니면 다이어트를 생각하셔도 돼요. 하루 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찌고 조금씩 빠지죠.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제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언어 능력이나 사고력은.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걸 상상하시면 좋아요. 창가에다가 여러분이 화분을 하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씨를 하나 이제 요 안에다, 화분 안에다 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씨가 자라서 뭔가 식물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제크와 콩나물도 아닌 이상 시간을 두고서 얘한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게 하고, 가끔은 얘가 이제 비실비실하면은 비료를 주면서 시간을 들여서 이게 이렇게 키워간다는 느낌, 이런 거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여러분이 이제 국어를 공부를 열심히 천천히 차곡차곡 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창가에 들여놓은 어떤 화분, 이런 것이 이제 국어 공부, 국어라는 것을 조금
머릿속에 이제 그려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 공부라는 게, 국어 공부가 잘하면은 이제, 시험을 잘 본다. 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이제 시험 잘 보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어를 잘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했다는, 여러분 이제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사시는 것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사는 것은 굉장히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나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한다라는 의미와 더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과 글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그 삶을 만들기도 하고 세상을 만듭니다. 좋은 말들이 가득한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쁜 말들이 있고 서로를 막 굉장히 미워하는 말들이 많거나 험한 말들이 막 오가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굉장히 잘하고 좋은 말, 바람직한 말, 적절한 말들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산다는 게 뭐지? 삶이라는 게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이제 별로 대충 말할 수도 있죠.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지 막 이러면은 그냥 그렇게 좀 대충 살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라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것에 맞는 말을 발견하는 과정이 사실은 자기를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이라든지 어떤 것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사실 수가 있어요. 그냥 뭘가 멋지면 개 멋져 막 이러거나 개 예뻐, 개 슬퍼 그러면 이제 뭐 표현은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라는 말은.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냥 쓱 흘러가 버리기만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쓸쓸하고 어떤 식으로 외롭고 잘 사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말, 글, 그러니까 남이 그 내 머릿속에 심어준 언어가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를 발견하면 자기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너는 뭐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뭐 너는 중학생이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 너는 어떤 존재야라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내 삶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거구나, 사는 거 이런 거고, 고등학생은 이런 거고, 공부는 뭐 이런 거고,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남의 말로 내 머릿속이나 내 삶을 채우는 일과 이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곰곰이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국리 끝에 내 삶을 정의할 수 있는 적당한 말과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 삶이 만들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과 글이 굉장히 사회적인 역할도 굉장히 크죠.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상처받은 일 같은 거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이게 말을 들은 것이 굉장히 가슴에 남은 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뭐 어떤 말이라든지 누구에게 들었던 어떤 말들이 굉장히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댓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죠. 그 다음에 함부로 하는 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세상에 상처기를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조금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 말을 잘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우슈비츠의 이제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많이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재판을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너무 평범해. 아이히만이 막 우리 생각에서는 그렇게 유대인을 많이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면 뭔가 머리에 뿔도 나 있어야 되고 꼬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굉장히 못되게 생길 것 같고 말도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무 평범한 동네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당황을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 막 이런 거를 궁리를 해요. 근데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그 발견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의 무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래 너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니? 그랬을 때 자기 생각을 말하는 대신 그 나치가 이제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시를 내렸던 명령 같은 걸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생각과 연결된다고 얘기를 했죠. 너는 그래 이런 일을 왜 했니?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없이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절차입니다. 저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생각의 무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과 생각의 무능이 그런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사실은 타인의 입장에서 서는 것에 대한 무능함입니다. 사람들을 이제 그 관리하고 없애고 뭐 이런 것을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되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막 가족들이 뭐 아버지하고 남동생은 남자들 놔두는 수용소에 가고 여자하고 이제 뭐 여동생은 이 여자들이 있는 이제 수용소로 찢어져서 막 가고 그러죠. 기차에서 내리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처리해야 될 어떤 물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 얼마나 슬펐는지나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그 입장이 돼보는 어떤 타인이 돼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재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말한 이제 아이히만의 재판 얘기에서도 보듯이 말과 생각하기, 그리고 이제 이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사실은 소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설 보시면 가끔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보면 아이를 이제 정지용 시인이 굉장히 어렸을 때 잃어요. 어린 아들을 잃습니다. 죽어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죽은 아들이 마치 그 유리창에 나비처럼 날아온다라는 시를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리창이,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렇게 막 환상처럼 보기는 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의 세상하고 산 사람의 세계에는 유리창처럼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를테면 이런 정지용의 유리창 같은 시를 보면은 아이를 잃은 그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돼서 마치 그 아버지가 돼서 그 나비를 보는 듯한 그런 입장에 서보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돼보는 거죠. 이게 타인 되기입니다. 그리고 뭐 운수 좋은 날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김첨지가 인력거 끌고 막 다니는 얘기죠. 부인이 뭔가 굉장히 아픈 것 같은데 그게 마음에 걸리지만 오늘 이상하게도 운수가 좋아서 손님이 막 계속 물밀듯이 막 밀려와요. 돈도 제법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아프니까 걱정이 되니까 설렁탕을 사가져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안 읽으신 분한테는 스포일러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김첨지의 입장으로 이제 소설이 쓰여져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막 인력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기쁜 마음 한켠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김첨지가 돼보시는 거예요. 누가 돼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소설을 읽고 그 주인공이라든지 그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사실은 자기 마음밖에는 잘 몰라요. 타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독심술이나 그런 게 있어서 타인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몰라요. 사실 자기 마음도 잘 모를 때도 있죠. 근데 소설에서 보시면 굉장히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 처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어볼 수가 있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막 무공, 전륜, 고술 막 이런 거 부리는 사람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한밤중에 걔에게 일어난 사건 같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자폐증 소녀예요. 그럼 자폐증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세상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게 이제 국어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세상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데도 이제 그 국어, 뭐 소설, 말과 언어가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환경오염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근데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뭐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 소설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SF 소설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 봐요. 야,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소설로 써봐요. 그러면서 가능성들을 계속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일종의 언어 실험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보여줘요. 막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풀어가면서.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굉장히 질서가 잘 잡혀 있고 그런 이제 통제된 사회가 굉장히 말끔하고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사회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이런 유토피아에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작가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기억 전달자 여러분 아마 보셨으면 이 소설 속에서 어떤 사회가 펼쳐지냐면 감정을 맨날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먹어요. 화를 안 내요, 사람들이. 왜냐면 감정이 다 통제돼서 화를 하나도 안 내요. 감정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두 다 되게 평온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12살이 되면 무조건 위원회에서 직업을 다 정해줘요. 아, 너는 꽃을 기르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너는 그냥 꽃을 기르고, 너는 정치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정치하고, 너는 비행기를 조정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넌 비행기 조정.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한테는 넌 아이만 낳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직업을 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서 이제 적절하게 필요한 그 직업들이 있죠. 이것들이 되게 잘 보충이 되어 있고, 이제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경쟁을 할 필요도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들으셨을 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데 만족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 소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유토피아 사회를 그리면서 그 사회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진행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해보는 어떤 계기를 이제 그 소설이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적극적으로 바꾸는 기능도 했죠. 뭐 톰 아저씨의 오두막 같은 경우에는 흑인 노예의 이제 슬픈 삶 같은 것들을 이제 스토어 부인이라는 분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정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흑인 노예가 얼마나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막 써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흑인 노예는 약간 투명 인간이에요. 투명 인간인 거죠. 이제 있어도 안 보이는 존재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를 갖다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그려냄으로써 그 사람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뭐 흑인의 노예 해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이 소설을 읽고 감동받아서 노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 언어라든지 언어는 이런 이제 사고력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이제 사회를 바꾸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국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말과 우리 글이고요. 국어는 이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을 잘하고, 이를테면 내 생각을 잘 드러내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우리가 잘 사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깊게 해주고,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말도 굉장히 잘하고, 글도 조리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과 글을 굉장히 잘 부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타인에게 오해 없이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실력의 이제 향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